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만민에게 복음이 전폐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17장, 20장 21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이것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 함께 종족 선교를 하자고 하는 이 약속부터 시작해서 사실 미전도 종족은 시작이 된 겁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본다고 하고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성경의 구약에 족속이라든지 백성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나라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네 단어의 핵심은 족속입니다. 종족이지요. 종족이에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족속들이 사용하는 말이 방언이고 백성은 구성원의 정치적 개념의 백성이죠. 나라는 직영 개념이죠. 족속이나 백성이나 방언이나 나라나 핵심은 족속이라는 종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족.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처음에 그 도표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노아 자손들이 이제 함, 셈, 야벳 세 종족이 바벨탑 사건에서 70종족이 되게 되죠.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언어와 동일한 문자를 공유한 사회적 집단인데 이 70종족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의 점지적 계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70종족의 죄성과 왜곡성으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의 방법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구원 계시는 변진되지 않고 모든 족속에게 동시 전달의 필요성이 있는데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된 구원 계시의 완성을 위해서 한 종족을 선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이고 창세기 12장이지요. 흩어진 70종족에게 70종족 후손들에게 이들에게 일괄된 통일된 복음을 전하기에는 대화 방법이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구원의 계시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들이 수용하기 위해서 히브리 언어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종족 선교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족이 바로 이스라엘이 된 거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사명은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 개념에 의해서 다시 헬라어 개념에 의해서 에스노스가 되는 거죠. 에스노스. 에스노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족속이라고 하는 개념, 또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족속, 방언, 민족, 나라 개념을 통칭한 어떤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임 명령 모든 종족,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메시지가 바로 에스노스 종족입니다. 그런데 1900년도에 네비 마베릿이 전체 서구 선교사를 위치를 확인을 해보니까 92%가 전도된 종족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데이터가 나온 적이 있었죠. 아무튼 마태복음에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선교하라고 하는 명령이 우선입니다. 가서 지키게 하라. 제자 훈련은 나정이지요. 모든 종족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 하는 이 위임 명령. 이 위임 명령이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될 때에 당시 세계 인구는 2억 5천이었고 로마 통치권 내에 약 1억 인구가 살고 있었고 종족은 2억 5천의 종족은 약 6만 종족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에 와서 바로 미전도 종족 개념으로 발전하는데 그 이전에 타운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과테말라의 선교사에 썼는데 과테말라에 가니까 스페인어로 접근하기 어려운 집단이 있다. 한 나라에도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 집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카브로는 인도에서 선교를 하면서 많은 집단들이 있는 걸 보고 이 집단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동질 집단에 가서 동질 집단을 복음화한다고 하면 교회 성장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 성장 원리로 제시하게 됩니다. 바로
타운젠과 맥가브란의 이런 어떤 이론을 구체화한 것이 랄프 윈터죠. 랄프 윈터입니다. 랄프 윈터가 1970년도 스위스 로잔에서 최초의 이 내용을 소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전도 종족 개념이 우리가 어떻게 딱 부러지게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종족, 잊혀진 종족, 무시된 종족, 아직 닿지 못한 종족이라고 하는 뜻인데 분명히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어떤 종족 집단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생적 신앙 공동체가 없어요. 즉 자치자립 자존 능력이 없는 거죠. 기독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약 5%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전체 집단의 5% 내지 10% 이상 기독교인이 있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집단이라고 하면 미전도 종족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조금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대강 기독교인이 5%가 있고 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도 있고 동방영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복음주의 계통 신앙 공동체, 선교 자원이 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적어도 2%는 있어야 되는데 2% 미만인 경우에 실제 자치자립 자존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다.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본 것이죠. 그러나 인구 5%, 복음주의 2%는 어떤 자정 능력의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1%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3%의 기독교인만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자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50%의 기독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자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고 우리는 그들을 미전도 종족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미전도 종족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많은 견해가 있고 뭐 패트릭 존스턴의 견해도 있고 랄프 윈터 견해도 있고 특별히 우리는 이 견해 중에서 랄프 윈터는 1990년도에 나름대로 1990년도 12,000종족으로 미전도 종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 12,000종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단과 선교단체가 리서치를 하고 확인을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프로젝트에 의하면은 2018년도 17,009종족이 있는데 그중에서 42%가 미전도 종족이다. 그리고 2020년대는 다시 이게 바뀌게 되죠. 아무튼 여호수아 프로젝트에 의해서 미전도 종족 현황이 제시되면서 교단과 선교 단체는 바로 미전도 종족 쪽으로 선교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거듭 선교에 대한 영향을 집중하는 바로 이 현황 제시에 의한 전략이 개시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정국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나름대로 독특한 어떤 선교적 전략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1975년간, 그러니까 AD 1년부터 시작 1974년까지 7,000종족이 리서치화 됐다. 그리고 1975년부터 1999년까지 25년간 7,000종족이 무려 리서치화 됐고 2000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역시 4,000종족이 리서치화 됐고 이제 남은 기간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6,000종족을 리서치해야 되고 복음화해야 한다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복음화할 것이냐. 즉 선교지가 나왔습니다. 선교 전략이 나왔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교회 선교의 3요소와 교회, 선교사, 선교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교지가 나왔습니다. 선교 전략도 나왔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가운데 드러낼 것이냐 하는 교회의 목표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선교사지요. 그러면 현재 이 미전도 종족, 미개척 종족, 또 전방개척 선교를 위한 한국 선교사 현황은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또 한국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가서 주로 사역을 하고 있느냐, 미전도 종족이냐, 미개척 종족이냐, 난민이냐,
아니면 G1이냐 G2 지역이냐 F3냐 F2냐 F1이냐 하는 것을 작년도 선교사 파송 현황을 보면서 우리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있고 또 교단에서 선교 실무와 행정을 한 25년 했기 때문에 선교사 파송과 배치와 또 사역과 재배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현황을 연구를 했습니다. 한 3년 전에 KWMA에서 해마다 연말이죠. 연말에 선교사 파송 현황을 보고하면서 한국 선교계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계속 상승 곡선을 걷고 있던 선교사 파송 숫자가 마이너스가 왔던 거죠. 그래서 한국 선교계와 교단 선교단체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냐, 아니면 우리가 데이터를 잘못한 거냐, 아니면 허구성을 다시 바로 잡은 거냐 하는 걸 가지고 많은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에서 검토를 하다가 사실은 마이너스는 아니었고 데이터를 제출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정확하게 내실 있도록 또 이중 파송 같은 것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 하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데이터 방법을 가지고 파송 현황이 다시 집계가 돼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12월 달 KWMA 총회 때 이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이제 12월 기준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현황은 171개국 28,039명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공식 선교사예요. 선교사 개념에서 노예 선교사라고 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선교사도 있을 수가 없죠.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선교사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파송한 선교 단체나 교단이나 노예나 교회가 있어야 된다. 소속이 정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역 현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즉 파송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역 현장이 없다고 하면은 선교사로 공식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교회 개척을 하든 제자 훈련을 하든 NGO 활동을 하든 어쨌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민족 복음을 해서 사역 현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공식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 없이 선교사가 될 수가 없죠.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선교사 현황이 즉 171개국에 28,039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들은 이미 이렇게 저렇게 소개도 됐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읽은 내용이지만은 중요한 내용만 다시 요약한다고 하면은 아무튼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거의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 46명 정도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몇 년 전보다는 상승폭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분명하지만은 어떤 헛수를 빼고 실질적으로 정확한 데이터, 이중 데이터를 빼면서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선교는 계속 증가되고 있다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 2017년에 231명이 증가했고 2017년과 2018년에는 567명이 증가했고 2018년에는 약 46명이 이렇게 늘어난 걸로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집계된 결과 수치만을 가지고 한국 선교가 상승했다, 하향했다 이렇게 논하는 것은 정확한 어떤 판단은 아닙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한국 선교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배치되고 어떻게 사역이 내실화되고 있냐는 통찰력으로 보는 것이 더 이 자료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걸 본다고 할 때에 최근 한국 선교의 현장은 재도약을 위한 준비 시기다. 재도약. 다시 한번 리세트죠.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자 하는 그런 한국 선교 현장을 볼 수가 있고 문제는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이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에 끝날 거냐. 이것이 계속 재도약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만 갈 것이냐 아니면
내년이라도 이 재도약 시기가 마무리가 되고 상승곡선, 이 상승곡선이라는 질과 양입니다. 특별히 질은 G2나 G1 지역보다는 F3, F2, F1 이 지역의 실질 탐락권이죠. 이슬람 지역이죠.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선교사가 많이 파송이 되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선교 현장이다. 이 지역 내 한국 내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풀어야 할 그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교단으로 볼 때는 교단은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뭐 조금씩 다 이렇게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교단 선교사는 이제 전체 선교사의 4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단 선교사 45%, 선교 단체가 55%지요. 그러니까 한국은 교단보다는 선교 단체 선교사가 더 많다. CC라든지 유배부라든지 여러 가지 선교 단체가 많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통계 수치로 나타난 작년도 선교의 어떤 내용을 보면은 연도별로는 대강 지금 표에서 보는 것 같이 조금씩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이중 소속을 정리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표처럼 상승 곡선이 쭉 이어지다가 2015년부터 조금씩 완만한 곡선을 이루게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전체 선교사의 45% 이상이 10개국에 배치되어 있다. 이것이 변동이 없어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이 10개국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이 10개국은 대부분 아시아입니다. 대부분 아시아가 왜냐하면 템포리 지역이고 아시아에 많은 미돈도 종족이 있고 또 미개척 종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개국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 이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 지역이 아시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도 있고 또 유럽도 있고 남미도 있고 중미도 있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선교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볼 것이 F1, F2, F3, 그 다음에 G1, G2 개념입니다. 여러분, 과제를 내드렸죠. 과제를 내드린 것을 이 표를 보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게. A번역은 중국이지요. 중국입니다. 중국이고, 그 다음에 미역국은, 일부 교단은 한인교회 하는 목사님들을 선교사로 이렇게 데이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만은, 오순절 계통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한인교회 하시는 분들을 선교사로 포함하기 때문에, 즉 교포 선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선교사 숫자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가까운 일본은 한국 선교가 처음부터 중국과 일본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꾸준히 지금까지도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 태국, 동남아, 캄보디아, 서남아, 그 다음에 러시아, 하바라든지 블라보스토크라든지 이런 지역이 되는 것이죠. 동남아 I국은 바로 인도네시아고, 서남아 I국은 인도입니다. 그리고 동남아 V국은 베트남이 될 수가 있죠. 이 내용을 아마 깊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서 제가 드렸던 그 과제를 풀어간다고 하면은, 선교가 지금 개척지수가 5개 개척지수가 있는데 주로 이런 형태로 선교가 지금까지 진행이 됐고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선교 전략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 이상의 아시아권에 계속 활동하고 있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고 또 미개척 종족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많이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중국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역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왔던 많은 분들이 중화권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르기스탄이라든지 또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이동하는 걸 보고 있고, 또 한국도 뭐 250만 이주민 중에서 50%가 중국 분들, 조선족 위주의 중국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국 내에서 사역하는 많은 분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활동 선교사 수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바로 사역 현황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주로 교회 개척과 제자 훈련이죠. 교회 개척과 제자 훈련. 작년 조사는 제자 훈련 항목을 제자 훈련을 포함한 현지인 선교 훈련 및 동원까지를 이렇게 데이터에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그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과 제자 훈련 내 현지인 선교 훈련, 현지 동원까지 제자 훈련에 포함하니까 대부분 이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나왔고, 이게 중요한 건 바로 이 단체입니다. 난민 사역하는 단체가 10일가 된 채 약 1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현재 난민 사역하는 단체나 선교사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주민 사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터민 사역하는 선교사와 또 그 필요한 어떤 선교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화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 발전시키고 또 데이터화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시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활동 국가 수가 이제 155개국이고, 제자 훈련이죠. 전으로 얘기하면 143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선교사 수는 이렇다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또 이제 선교사 자녀인데, 선교사 자녀는 대부분 5,835명이 선교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20세 이상이다. 20세 이상이다. 물론 20세 이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연령이 50대, 6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바로 이 도표에서 보는 것대로 50대가 전체 선교사의 23%입니다. 60대 이상도 꽤 되지요. 60대 이상 선교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선교는 은퇴가 없다고 했는데, 선교사는 선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교단법에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교단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했지요. 70세가 돼서 본인이 은퇴를 하겠다고 하면은 은퇴를 하고, 계속 사역을 하겠다고 하면은 순회 선교사로 그 보직을 바꿔줍니다. 순회 선교사로 바꿔줘서 그 대신 순화 선교사는 2년마다 한 번씩 다시 선교의 역량을 확인을 합니다. 선교 지역에서 언어 능력이라든지 선교사들에게 어떤 협조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또 후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선교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된다고 하면 2년마다 계속 순회 선교사서 그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는 이 시니어 선교사에 대한 규정과 법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면서 이들이 잘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들의 자녀들과 함께 그 사역이 계승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자, 바로 은퇴 선교사 이런 내용들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리세트를 위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기초 자료로서의 현황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50%가 F1, F2, F3에 배치돼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아주 고무적인 거지요. 그러나 더 할 수 있다면 그 퍼센트를 더 늘려야 되고, 전방 개척 선교이기 때문에 전방 개척의 중요성을 계속 인식시켜야 합니다.
한국의 전방개척 선교 현황은 오래가지 않을 걸로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경제성장의 둔화라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이주민이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중동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좋은 그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예측하면서 준비해야 될 걸로 봅니다. 바로 제가 얘기한 것이 동일합니다. F1, F2, F3, G1, G2를 구분해서 전방개척 선교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강조된 대로 교단과 선교단체가 그쪽으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다. 이것이 계속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가서 남은 미전도 종족, 미저쪽 종족을 복음화하는 데에 교단과 선교단체가 일치가 된 협력을 가지고 사역의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선교 현황에 대한 어떤 분석과 평가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올 1월 여호수아 프로젝트에서 미전도 종족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17,297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42.6% 7,367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다. 즉 지구촌 77억 중에서 32억 명이 미전도 종족이죠. 물론 미전도 종족에는 미개척도 포함하고 전방개척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태안포리 지역 내에 주로 아시아권이죠. 태안포리 지역 내에 8,909 종족이 있고 그중에 미전도 종족, 미개척 종족이 6,195 종족이다. 그러니까 84.1%가 아시아에 거주하는 거죠. 아시아에 거주. 그래서 아시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연구는 가장 미전도 종족과 미개척 종족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아시아, 그 중에서도 서남아시아, 인도와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이 세 지역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한 어떤 선교사 배치를 연구를 하고 또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이냐,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제 아시아를 살펴보고 서남아 지역에 대한 지역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12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계 전체 선교 지역을 12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11개 권역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역 연구를 하는 걸로 과목이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시아 대륙의 어떤 정체성은 21세기의 아시아는 즉 중국과 인도와 한국과 일본 중심의 어떤 아시아가 될 것이다. 토인비가 그렇게 이해를 했죠. 실질적으로 현대 국제정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EU와 미국과 중국 3대 제국 아닙니까? 아시아의 범위는 일본부터 시작해서 터키, 중동 지역까지 포함한 지리적 개념이고 이 아시아는 문화적, 인종적, 정치적으로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해요. 중앙아시아가 구소련에 있을 때는 아시아로 돼 있지 않았는데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중앙아시아가 아시아로 들어왔죠. 우즈벡이라든지 까자크라든지 키르기스탄이라든지 뭐 다 즉 중앙아시아가 아시아로 들어왔고 중동은 북동과 서양 중간에 위치하면서 사실 동양 문화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은 아시아권이죠. 또 극동은 더 좀 특이합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또 나름대로 어떤 특성을,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동남아, 인도 차이나 같은 동남아는 어떤 통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시아는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이죠. 전 세계의 20% 땅을 차지하고 있고 60%가 있고 3천 종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또 다양한 어떤 개발도상 국가들이 바로 아시아에 있고 그러면서도 아시아 대륙은 통일이 불가능한 대륙입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고 문화가 있고 또 나름대로 국가 및 종족별 전통이 있고 인종이 있고 언어가 있고 분쟁과 갈등이 가장 심한 대륙이 아시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러시아와 영국을 제외하고 갈등이 많기 때문에 분쟁이 많기 때문에
군사비 비중이 높은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시아라고 볼 수가 있죠. 근대화돼도 변하지 않은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린다가 주장한 내용인데 비충돌적 타협적 의식 구조가 있고 의사 표현에 유호적 사슬을 취한다. 무엇보다도 집단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수직적 사회 구조에 대한 어떤 권위주의가 있고 시간 개념이 좀 불분명하다는 내용도 있고 뭐 신문 사회가 있고 동양은 수치 문화, 서양은 죄 문화로 단정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문화의 이중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전통을 끝까지 지키면서 서구화, 즉 근대화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화로 되어가면서도 근대화 되어가니까 전통 문화가 희생이 되니까 전통은 지키면서도 어떻게 근대화를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에 전통 파괴와 위기의식과 유지보존하는 어떤 저항의식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통 종교의 어떤 부흥도 나오면서 종교 간 어떤 갈등도 많이 양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아시아는 이 종교 대륙입니다. 기독교가 있죠. 이슬람이 있죠. 힌두교, 불교, 신도, 조교, 조라스터교. 일부 학자들은 북한의 주체 사장을 종교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종교의 성자가 탄생한 지역이면서 또 테러리스트가 여기서 많이 생산이 됐죠. 기독교, 이슬람, 유도교가 대립하고 또 스리랑카는 불교의 그 강성인데죠. 그래서 스리랑카 불교와 힌두교가 인도 북부권에서 많이 대립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토착화 신학과 상황의 신학이 이 발전이 된 것이 바로 아시아라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WCC 계통에서는 기독교 성령과 샤머니즘의 영을 동일시하는 이런 이단적 요소를 많이 주장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아시아는 가난의 원인을 종교에서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도 많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고 또 정치와 주류 종교가 동맹을 특히 이슬람권이라든지 힌두라든지 동맹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시아 역사에서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시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환경, 선교 환경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가장 FTT 지역, 가장 우리가 먼저 선교를 통해서 복음화해야 할 지역, 즉 서남아시아 무슬림 권역을 먼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